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새로운 책으로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 책은 제가 읽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한 제목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똑자님 이 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같이 읽자고 하기 전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정하고 보니까 또 은근히 여기저기서 이 책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이 정말 신기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지금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지금 처음 읽는 중에 이게 소설인가? 이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소설같이 쓰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과학 에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작가 소개를 하면요. 요 사진이 있는데 요 사진에 있는 분이 바로 룰러 밀러입니다. 이름도 되게 뭐라 그럴까 재밌다라고 할까? 룰루. 꼭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삼아 짓는 듯한 이름이 약간 룰루랄라? 그런 느낌의 룰루 밀러입니다. 진짜 이름이고요. 이분은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고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15년 넘게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인비저빌리아의 공동 기획자이고 다른 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이런 글을 기고해 오셨다고 합니다. 룰루 밀러의 논픽션 데뷔작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기이자 해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으로 혼돈이 항상 승리하는 세계에서 꿋꿋이 버텨내는 삶에 대한 우화처럼 읽히는 경이로운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혼돈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에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룰루 밀러의 아버지가 바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을 헤아리기보다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 과학자인 아버지가 룰루에게 연력학 제2 법칙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음. 이 연력학 제2 법칙은 엔트로피는 혼돈은 증가하기만 할 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줄어드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혼돈이 그 사람을 집어삼킬 것이다. 룰린 밀러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게 돼요.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분류학자로 이 우주의 법칙, 연력학에 맞서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이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던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왔던 이 롤로 밀러는 이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어,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롤로 밀러에게 아주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그때 찾아온 혼돈 때문에 이 인생이 뒤흔들렸을 때 문득 룰루 밀러는 이 바보 같았던 분류학자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그 질서를 찾았을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어린 자녀에게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야. 혼돈이 너를 집어삼킬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놀라웠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혼돈의 세상에서 중심을 잡아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룰루빌러의 그 발악? 그리고 그 발악이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난동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전기를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추적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럼 잠깐 그 열역학 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우선 열역학이 총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3개 칸인데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나가지 않고 0법칙, 1법칙, 2법칙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0법칙은 열평형 상태의 법칙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온도가 같다면 그 두 물체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거는 다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법칙이고요.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뿐이지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열역학 2법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환 과정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열역학 2법칙의 첫 번째로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열역학 2법칙의 핵심 개념 중인 하나인 엔트로피인데요.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도 또는 에너지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역학 2법칙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열의 흐름 방향입니다. 열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방향을 아까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즉, 열은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역학 2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지구온난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을 켜면 냉장고 안은 되게 시원하고 에어컨이 있는 우리의 집, 공간은 시원해지는 반면에 바깥의 온도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온도는 더 올라가고 온난화로 인해 폭염을 견디기 위해서 또 에어컨을 틀고 그러면서 온난화는 점점 심해진다. 네, 이게 바로 열역학 2법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으로 넘어가면요. 1장에 별의 머리를 담근 소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까 프롤로그에서 분류학자로 나왔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입니다. 출생은 1851년 미국에서 했고요. 사망은 193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을 강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분류학에 대한 논문을 여러 차례 썼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루이 아기시를 만난 것입니다. 이 장이 어느 섬의 선지자인데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만났던 루이 아가씨를 만나는 그 부분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페니키스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 매사추스 주에 있는 섬인데요. 매사추스가 이렇게 큰데 여기 밑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확대를 하니까 요 섬이더라고요. 이런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페니키스 섬입니다. 이 루이 아가씨가 페니키스 섬에 어떻게 젊은 학자들을 모으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루이 아가씨, 이분은 스위스 출신의 미국 지질학자, 동물학자입니다. 이분은 40대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는 자연에서 젊은 박물학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관찰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여름 캠프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873년에 어떤 부유한 토지 소유자가 페니키스 섬을 기부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가씨가 냉큼 그 기회를 붙잡았고요. 이 아가씨도 이 분류학자, 지질학자, 동물학자였는지 몰라도 데이비드 스타 조던처럼 이 세상을 그 기준을 두고 질서 있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기본적인 생각이 전부 다 이 루이 아가씨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아가씨가 쓴 글을 보면은 그 부분이 명확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종 하나하나가 신의 생각이며 그 생각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분류학의 작업은 창조주의 생각들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집어서 다시 말을 하면 아가씨는 자연 속에 신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신의 피조물들을 모아 위계에 따라 잘 배열하면 거기서 신의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 나온다라고 믿었어요. 이제 3장은 신이 없는 막강극인데요. 이제 앞에서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과 루이 아가씨 이런 분류학자들이 이 혼돈의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어떤 정리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3장은 이제 이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여름 가족 휴가에서 룰루는 아빠에게 물어요. 이때 룰루는 7살이었습니다. 이 7살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도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없어. 신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도 의미가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정에 맞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상상해낸 것뿐이니까. 진실은 이 모든 것도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와, 너무 아빠가 엄청 시크하죠. 어떻게 7살 난 어린아이에게 인생은 의미가 없어. 신도 없어.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때 아빠는 룰루에게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혼돈은 우리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너한테는 내가 아무리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는 한 마리의 개미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걸.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했대요. 7살인 룰루는 과연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어, 저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7살이었어도.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는 그 분위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 말, 이 뉘앙스는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 룰루 역시 7살 때, 인생의 무의미한 허무주의 세계관이 7살 때부터 약간 내리에 박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룰루가 16살이 됩니다. 16살이 된 룰루.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봐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좀 학교 생활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가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16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자살의 유혹을 느낍니다. 대학생이 된 룰루는 어깨가 넓고 엉뚱하고 괴짜 같은 곱슬머리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곱슬머리 남자는 이 룰루에게 절대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바로 안식처를 찾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혼돈의 세계에서 살다가 안정된 질서 있는 그 느낌을 이 곱슬머리 남자한테 찾은 거예요. 아, 이 세계가 혼돈이지만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이 곱슬머리 남자에게서 바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변에서 금발 소녀와 정말 일시적인 충동적인 밤을 보냅니다. 동성애죠. 그리고 곱슬머리 남자에게 이 말을 했고 그는 떠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곱슬머리 남자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왜 곱슬머리 남자에게 말했을까? 그가 이해하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과연 룰루밀러는 그 하룻밤을 잊고 이 곱슬머리 남자와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정말 그랬다면 아예 말하지 않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결정을 했고 곱슬머리 남자는 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룰루 밀러는 그 곱슬머리 남자가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편지를 보내고 어, 어떻게든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얘기했던 열역학의 제2법칙처럼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온도는 계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 무질서 속에서 뭔가 핵심적인 비결을 찾았을지 몰라 라고 하면서 그가 쓴 회고록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되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3장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읽었어요. 똑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약간 소설 같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앞부분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그 아까 똑사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의미는 없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의미는 없어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내세도 운명도 어떤 계획도 없어. 혼돈만이 유일한 지배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룰루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대범하게 살아라. 이제 아버지가 좀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룰루가 아버지를 관찰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활기 넘치는 사람이다. 수전증이 있는 생화학자로 모든 생명에 심장박동과 번개에 심지어 생각 자체에도 동력을 공급하는 전기를 나르는 입자인 이온을 연구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수년 동안 오토바이를 몰고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 때마다 큰 배로 풍덩 수면을 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개걸스러운 자신의 쾌락주의에 한계를 설정하는 자신만의 도덕률을 세우고 또 지키고자 자신에게 단 하나의 거짓말만을 허용했다. 그 도덕률은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기는 매 한 가지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7살 딸한테 막 세상에 의미는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하긴 한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룰루나 첫째 언니는 너무 그게 혼란스러워서 되게 힘든 유년기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이 소설 같은 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